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 연령은 올라가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크게 바꿔놓을 겁니다. 특히 학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업활동,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현상이 몰고 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벌써 6시 가까워 돼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보다 아까 이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이걸 좀 하고 4차 산업혁명은 관심 있는 분은 제 대학원 수업에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얘기는 좀 생략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잠깐 목차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 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걸 좀 빠른 속도로 보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것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중장년 실업 다 심각한데 왜 청년과 노인 빈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느냐. 청년 실업이 자기 생활을 해결을 못하죠. 그러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3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노후를 대비할 돈을 자기가 쓸 돈을 자식한테 쓰는 거죠. 그 부모 세대는 더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겠네요.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청년들은 더 일할 곳이 없고 돈을 더 못 벌겠네요.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죠. 청년의 빈곤이 되고 노년층의 빈곤이 청년층의 빈곤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하류 노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인들이 점점 더 가난해진다. 이런. 거기에 더해서 지방 도시가 소멸합니다. 여기 이제 지방 출신 학생들도 계실 텐데 내 고향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소규모의 지방 도시들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에 행정구역 자체가 존립 여부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이미 마스다 보고서를 통해서 예측이 됐고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빨갛게 표시된 데가 없어질 수도 있는 행정구역들입니다. 조그만 도시들뿐만 아니라 제법 큰 거점 지방도시들조차도 청년층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19세부터 29세라고 하던데 가임기 여성들이 숫자가 줄어들면 저출산 현상이 보편화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소멸 가능성 도시를 판별을 해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론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 지나가는 거고요. 적어도 이 표만큼은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되면 가구가 어떤 변화를 하는가. 이 가구의 변화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학문을 하는 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촉발이 됩니다. 첫째, 가구 수는 늘어납니다. 가구 구성원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가구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틀리지 않죠? 옛날에는 4인 가족 기준이었는데 3인 가족 뭐 2.5 지금 한 2.3 이렇게 와 있죠? 곧 2 밑으로 떨어져서 1대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가구 수는 늘어납니다. 하나하나 좀 이게 가구 총량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인구는 조만간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정점에 이르는데 몇 년 내로 가족 해체
고령화, 황혼이혼 등의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구 구성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 소규모화된 가구 구성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 사회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고령화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그 외국인 정책이 대두가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대충 짐작이 가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니까 지금 3D에는 지금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예멘, 제주 도에서 문제가 됐었던 건 다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런 논점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미 또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의 저출산 고령에 대한 대비책은 바로 이 양성평등으로부터 해법을 찾기 시작할 거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에게 좀 더 기회가 열리는 사회, 여성들이 좀 더 사회 참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 부담을 덜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을 관심을 갖고 읽어본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읽어본 학생? 하느라고 바빠서 아무리 전공 공부하느라고 바빠도 남들이 보는 소설책은 봐야 돼요. 남들이 다 보는 영화 다 보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드라마도 어떻게든 보잖아요. 선생 김지영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 그 소설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사회를 상정을 한다면 이게 좀 낯설진 않겠죠. 어쨌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외국을 보면 양성평등을 관습적으로 멀리한 사회는 실패했고 거기에 성공한 사회는 그래도 대처에 성공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오늘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다 봤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 내용은 장려정책 정부가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그닥 성공적 수행은 힘들 거예요. 먼저 경험했던 나라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사례를 비춰보면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저출산 고령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상이 우리에게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를 줄 건가? 우리에게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게 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나? 이거겠죠? 지금부터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그래프가 이래요. 그래서 일본은 총 1억 활약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옛날 얘기죠. 대가족제도. 3대가 동거하는 집을 리모델링을 하면 정부가 각종 세제, 금융 혜택을 줘요. 고령사회, 초저출산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컬렉티브 하우스가 등장을 하고 사회에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편의점이 지역사회의 중심점, 허브가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 지역 커뮤니티를 가면 동주민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공적인, 행정적인 허브의 역할을 한다면 일본 사회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편의점이 동네의 기본 역할을 하는 여기서 우편물도 수령하고 택배도 수령하고 사람도 만나고 교류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사는 공간으로 변해간다.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편의점을 저출산 고령 현상이 모든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보세요. 금융도, 제조업도, 주택조차도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주종을 이루는데 옛날처럼 30평, 40평 이상 되는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사치죠. 앞으로의 주거 형태도 바뀌게 될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문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다녀요, 못 다녀요? 문턱을 없애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집을 설계하는데 고령자 친화형 건축 설계를 하게 되면 집안의 모든 가구의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원룸형으로 쭉 넓은 게 편할 것이고 휠체어 어르신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세면대가 조정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하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니까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가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바꾼다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택 문제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한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대책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집 사는 거 막기 위해서 금융 정책을 내놨고 세금, 한 사람이 집 여러 개 사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어찌어찌 무슨 보유세를 올리고 뭐 거래세를 올리고 아마 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내놓은 대책이 공급 대책이죠. 집을 더 짓겠다. 기억나세요? 그 뉴스? 한 보름 전, 한 달 전에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어디에 집을 짓겠다 그래요? 과천, 의왕, 서울 근교, 뭘 풀어서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 그러죠? 생각나요? 그 뉴스 본 거? 제대로 된 대책인가요? 한번 따져볼까요? 집값은 어디서 오르죠? 서울에서 오르죠? 그리고 강남에서 오르죠? 진원지가 거기죠? 집값이 오르는 건 정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니까 집이 오른다. 그러니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서울, 그 중에서도 주로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데 과천 의왕에 그린벨트 풀어서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 풀어서 집을 공급한다고 서울 시내의 집값이 떨어질까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과천 의왕은 집값이 보합 상태거나 하락 상태입니다. 거기에 집을 더 지어요? 더군다나 집을 짓는 거는 한 5년 내지 10년이 걸려요. 땅 정비하고 짓고 분양하고 걸리잖아요. 그때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거기다가 짓는다고 그러죠? 대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미 힌트는 다 드렸는데 서울 시내에는요 빈 땅이 없어요. 제가 서울시장 시절에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택지개발로 개발하고 나온 게 그게 서울의 빈 땅의 마지막입니다. 제 임기 중에 뭐 문정지구, 그 전에 뭐 은평지구, 뭐 뉴타운 이런 것들이 다 빈 땅에다가 집을 공급한 거였는데 서울 시내에는 이제 빈 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책을 하면 어떻게 해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빈 땅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열악한 동네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동네를 허물고 재개발, 혹은 아주 저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허물고 높이 재건축. 그래야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땅이 없는데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뉴타운이라는 거 들어봤죠? 뉴타운은 뭐예요? 광역 재개발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A블럭, 여기가 B블럭, 여기가 C블럭인데 재개발을 여기 A블럭만 허물고 새로 재개발을 하면 여기에 학교 하나, 마트 하나, 병원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9개 구역을 다 통합해서 싹 허물고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하나, 마트 하나, 병원 하나, 그리고 요즘에는 삶의 질이 중요하니까 녹지공원 면적
집어넣고 3층짜리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던 곳이라면 한 15층 지으면 사람들한테 같은 평형 내지는 좀 더 큰 아파트를 줄 수 있죠.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한 5층 남는 거는 건설회사 이익으로 가져가고, 예를 들면 또 한 5층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집 무료로 혹은 저가로 주는 임대주택 지어서 주면 그게 주택정책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면 원래 돈을 벌 수 있어야 건설회사가 그 일을 할 테니까 인센티브는 줘야죠. 건설회사에. 자선사업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남는 이익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들어올 임대주택 분양을 하던 임대를 하던 싼 값에 줄 수 있으면 그게 복지. 그거를 강력화된 게 뉴타운입니다. 생활 환경이,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오던 것을 지금 다 취소를 해버렸네요.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지정해놨던 재개발을 다 취소를 하셨어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저소득층들이 다 쫓겨난다. 이제 유식한 말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20-30%밖에 안 된다. 나쁜 정책이다. 이래서 취소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놓고 보니까 집이 부족한데 집을 공급하는데 방법이 없네요. 재개발은 안 해. 광역 재개발은 더 나빠. 재건축은 집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해서 뭐 각종 규제를 해가지고 뭐 무슨 초과이익 환수, 무슨 뭐 안전진단 이래가지고 다 못하게 막아놨네. 그러면 재건축도 못해, 재개발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새로 짓게 되니까 어떤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점점 더 가구번 숫자가 떨어지는 1인 가구, 2인 가구에서 스튜디오나 원룸, 맥시멈 2룸짜리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30평, 40평 짓던 것을 13평, 18평, 한 20평짜리를 개수는 두세 배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한 5년 뒤, 10년 뒤에 다음 정권이 들었을 때쯤 되면 주택정책이 제 방향을 찾고 갈 수 있겠네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어차피 해결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집이 지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가격이 폭등하는 건 막을 수도 있겠죠. 미래에 필요한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오를 거를 예상해서 투기하는 일을 그만큼 막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씀이냐? 주택정책을 하나 세워도 이 저출산 고령 현상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주택정책 담당자와 그렇지 않은 주택정책 담당자는 세우는 정책이 다르다. 발상이 다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책도 다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그런 정책은 내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린벨트 풀어서 새로 집 짓는다는 정책만 내놓는 걸 보면 과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학생들 앞이라서 굉장히 점잖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더 목청을 높여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학생들 앞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한다는 걸 감안을 해주세요.